예. 잠깐 안내할게요. 여러분 워너비 71페이지에 있는 이 지문 15분 잡고 푸시면 됩니다. 네, 15분 후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할게. 아무튼 이 지문이 그렇지.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지문이 이제 작년 6월 모의고사 지문이었거든요. 예. 보통 이제 국어가 1등급 컷이 보통 얘기해요. 이제 3학년 시험, 특히 이제 6월 목표 같은 거는 평가원이 된단 말이에요. 얘네가 수능을 내. 3월이나 뭐 예를 들어서 5월이나 이런 거 교육청이 내거든요. 근데 걔네는 수능을 안 내. 그러니까 6월이나 9월에 나오는 시험이 사실상 수능과 가장 비슷한 시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얘네들이 시험을 내면 1등급이 보통 90점 초반대에서 많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제 92, 뭐 93, 뭐 이런 1등급이 이제 좀 제일 이상적인 1등급 점수라고 보는 거지. 이것보다 이제 떨어지면 난이도 조절이 이제 어려운 시험이었던 거고, 이것보다 위로 올라가면 쉬운 시험이었던 거예요. 작년 6월 모의평가, 제 기억하기로 이거 등급 컷이 85점인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이 지문이 큰 역할을 했어요. 네. 이 지문이 실제로 이제 많은 독해력 좋은 학생들도 여기서 많이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독서 보면 보통 다 맞거나 하나 틀려 이런 애들도 여기서 막 2개씩 틀리고 그런, 굉장히 힘든 지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래 오늘 뭐 그렇지 시험 끝나고 첫 시간이니까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이 문제를, 그러니까요, 국어시험 몇 시에 치시는 줄 아십니까? 국어시험 8시 40분부터 쳐요. 그래서 10시까지 국어시험을 칩니다.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간대가 사실 국어 공부하기 제일 좋은 시간대이긴 해. 더 일찍 불러야 돼. 사실 이제 9시부터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잠에 주무시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이때 이렇게 국어 시험을 치는데, 그러면 보통 문제가 한 12시쯤 국어 문제는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시에 바로 구해서 12시 반 1시부터 이제 이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쭉 풀어가는데, 이제 이 지문을 보고 이제 풀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은, 그렇지, 잠깐 이제 예고를 할게. 어차피 이제 내년에, 그렇지, 내년에 볼 거잖아요, 수능. 그렇지, 뭐 물론 이제 전형에 따라서는 안 볼 수도 있어. 안 보고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보통 이제 괜찮은 학교들일수록 최저를 요구하다 보니까 수능은 꼭 볼 텐데, 독서를 기준으로 하면은 독서는 사실상 1+3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은 이제 1번부터 3번 문제인데 굉장히 좀 쉬운 글이에요. 그래서 스피드 게임이에요. 근데 독서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책을 읽을 때는 뭐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게 뭐 비판적 읽기다. 이렇게 읽으면 공감적 읽기다. 아무튼 이 독서 방법론이 나오는데 내용도 되게 간단하고 문제도 3문제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보통 3에서 5분을 잡고 풀죠. 그럼 뒤에 있는 이런 지문들이 이제 세 지문이 깔리는데, 요거를 보통은 이제 한 30분 정도 잡고 풉니다. 잔인한 얘기지만 사실 이 지문은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풀어야 하는 지문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모의고사의 좀 어려움이죠. 왜냐면 내신은 우리가 이제 내용은 다 아는 지문이라 문제 풀 때 이거 뭐였지 하고 그 부분만 좀 다시 읽고 풀잖아요. 근데 수능은 사실 전부 다, 모의고사는 전부 다 처음 보는 지문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 읽고 문제 푸는 시간이 세 지문당 30분, 사실 한 지문당 10분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조금 잔인한 시험이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이거 읽다가 저도 거의 이거 17, 18분 읽었거든요. 시험으로 보면은 좀 망했어. 왜냐면은 12, 13분 내일 끝내야 되는데 나도 이거 17, 18분 읽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모의고사 풀 때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체감 난이도를 확실히 알려면 나도 시간, 사실 나는 이제 내가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나 여유있게 풀어도 되거든. 설명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체감 난이도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80분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풀거든요. 근데 어때? 여기서 벌써 17, 18분 썼으면 나간 거죠, 이 시험.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막 빨리 읽고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험에서 2개를 틀렸었는데, 아무튼 그때 등급 컷은 80점 초반이었고, 이 지문이 진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독서 잘하는 친구들도 이 지문에서 엄청 많이 틀렸어요. 그럼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아까 잠깐 얘기 들었지만, 그렇지, 인문 지문에서
철학 주제가 나오면은 쉬운 질문도 있고 어려운 질문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즘에는 철학을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뭐 경제 이런 것들을 더 어려워했는데 철학은 이제 요즘은 심취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바로 주는 것들만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철학은 벌써 이만큼 읽어야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더군다나 이 지문은 철학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논리와 논증에 관한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와 논증 여기서 기억나는 논증 하나 있어요. 아 그거 기억나잖아요. P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는 다르게 뭔 말이야? 벌써 열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와 논증을 이해를 해야 이 글이 좀 100%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돌파할 구석은 있어요. 이 논리와 논증을 왜 하는 걸까? P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는 다르다. 이거를 왜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을 되돌려보면. 그렇지. 사실 이 논증을 하는 목적을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목적에는 거의 다 어떤 주장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P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가 다른 그 논증을 썼던 이유는 A야 너는 틀렸어라는 주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P이다의 P 이거 잘 이해 못해도 아 이거는 A를 비판하려고 쓴 거야 이런 주장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글이 이제 다소 이런 부분에서 논리 논증 부분에서 이해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글의 전체 흐름은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볼 때는 지금 이 논리와 논증의 목적 이걸 잘 생각하세요. 지금 뭐 하려고 이 논리 쓰는 거야? 뭐 하려고 이 논증 쓰는 거야?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주장으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대부분 늘 그런 거 알죠? 넌 틀렸어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가글에서 지금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가글의 이 문단의 논증 내용이 뭐예요? 도덕적 문장은 첫 번째 줄 진리 적합성을 도덕적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논증의 목적은 뭔 것 같아? 왜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것 같아요? 가글에서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고 본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줄에 전통 윤리학 친구들이죠. 이 전통 윤리학을 비판하기 위해 이 논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논증 내용은 놓쳐도 A여는 전통 윤리학이 생각했던 걸 비판하고 싶구나. 이 주장 내용을 놓치지 않으면은 이런 글도 조금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좀 봅시다. 그래서 이런 내용, 이런 거를 대할 때의 어떤 마음가짐은 다 설명했어요. 어렵다. 어렵고 논리와 논증은 사실 논리력이 뒷받침돼야 이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근데 또 여러 번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 논리와 논증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주장이 뭐냐? 이걸 오히려 잘 파악해야 돼. 오케이, 한번 봅시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15분 잡고 다 푸셔야 돼요. 15분 잡고 풀고 들으셔야 됩니다. 미안해요. 아무튼 볼게. 그러니까 있는 없는 사람한테 있는 척하니 쉽지가 않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봐요. 전통 윤리학의 주요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뭐래요? 선이나 올바름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 도덕 용어는 뭐죠? 선이나 올바름 같은 도덕 용어. 즉 도덕 용어의 예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어휘를 파악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 용어 하면은 뭔가 그냥 도덕적 용어겠지 하기는 되지만 이러한 식으로 선, 올바름, 잘못됨, 틀림 이런 것들이 도덕 용어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읽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전통윤리학자 이 친구들이 하고자 했던 게 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야. 전통윤리학자의 주요 주제는 뭐래?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올바름인지 그 용어를 해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결국에 뭐까지 한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에요. 전통윤리학자들은 뭐가 옳다, 뭐가 참이다, 뭐가 그르다, 뭐가 거짓이다 이것을 판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통윤리학자들은 뭐 하고 싶었다? 참과 거짓
윤리학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고 싶었다. 근데 어땠대요?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게 실패했다라는 거죠. 전통 윤리학자들은 그렇지. 도덕의 윤리에 대해서 참과 거짓의 근거를 찾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실패했대요. 그 상황에서 등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학자지. 에이어예요. 말했죠? 에이어의 주장과 논증 내용을 잘 봐야 돼. 에이어는 뭘 주장하는 것 같아요? 혹시 보이시죠? 마지막 두 줄.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도덕 문장에 대한 뜻이 제시되었네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아, 이건 참이야. 이건 거짓이야. 에 관한 문장. 도덕적인 참거짓에 관한 도덕 문장.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도덕 문장의 참과 거짓을 판정하는 근거를 찾고 싶어 했어요. 근데 A가 뭐라고 했어요?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A의 주장은 뭐다?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 즉,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참 거짓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도둑질은 나빠. 참인가요? 물론 윤리적인 사람은 참이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전통 윤리학자들은 이게 참 맞는데 왜 참일까 이런 걸 고민했던 거야. 근거를 찾아야지. 도둑질은 나쁘다가 참이라는 근거를 찾아야지. A어는 이제 어떤 생각이야? 도둑질은 나쁘다는 참거짓이 없어. 이걸로 넘어간 거야.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 이 진리적 합성이 뭐라고요? 참 거짓 성질이 없는 거야. A어가 보기에는 전통 윤리학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답도 없는 걸 맨날 고민하고 있었던 거지. A어가 보기에는 이건 도덕문장 참 거짓이 없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전통 윤리학자들 어때? 참 거짓의 근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A어가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는 거야. 그쵸? 참 거짓이 없는 곳에서 참 거짓의 근거를 찾아야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가장 잘 기억하시면 돼요. 도덕문장은 참 거짓의 성질이 없다. 즉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논증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 문단부터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증 내용 그래도 이 가글은 좀 도전해볼 만해. 수학 좋아하십니까? 미안해요. 그래요? 벤 다이어그램 정도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전체 집합이 있어. 미안해요. 어떤 전체 집합이 있어. 근데 이 전체 집합이 A와 B로 이루어져 있대. 자, 그럼 이 전체 집합 밖에 있는 요 C라는 점을 보겠습니다. 이 C는요, 전체 집합에 안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은 어떠한 내용이 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 C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전체 집합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거지. A의 논증이 이런 식입니다. 아마 읽으면서 이해했을 거야. 혹시 좀 기억을 되살려보면 A어는 도덕 문장이 어떤 문장이라고 봤었죠? 그렇죠. 두 번째 줄. A어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 미안해요.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 뭐야?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봤어.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줄 잘 보세요. A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주장 내용 또 나왔지?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잘 봐서 보세요. 진리적 합성을 가지려면은 둘 중에 하나여야 돼. 뭐 아니면 뭐?
분석적 문장 아니면 종합적 문장이어야 돼. 즉 어떤 문장에 진리적 합성이 있다.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말은 뭐였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리지문, 철학 지문에선 인문 지문에서 이거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냥 진리적 합성이 없어 이게 아니라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게 뭐였지? 참 거짓이 없어. 이렇게 계속 쉬운 용어로 바꾸면서 왜냐면 진리적 합성하면 그냥 개념적 용어잖아. 진리적 합성이 없대 이게 아니라 일문단 보면서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건 참 거짓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로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잘 봐요.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 즉 참거짓이 있는 문장은 어떻게요?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에요. 그럼 이 배달관을 잠깐 수정해 볼게요. 진리적 합성 있음. 이게 전체 집합이야. 근데 이 집합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분석적 문장과 종합적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때요? 진리적 합성이 있으려면은 예거나 예여야 합니다. 근데 어떤 문장을 봤는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야. 그럼 이 친구 진리적 합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진리적 합성이 있으면 얘와 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냥 밖에 있는 애야? 그럼 진리적 합성이 없는 거겠죠. 근데 A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 즉 도덕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기 둘 다 안 들어가고 밖에 있다면 자기 주장에 맞게 되는 거지.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 논쟁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항상 이 주장을 놓고 생각하는 거야. A가 지금 뭐 주장하려고 저 지랄을 하는 거야. 아니 지랄이라고 써서 미안해요. 이게 되게 지랄이잖아요. 이 문장을 봐. 이거 분석 문장 아니지? 이 문장을 봐. 이거 종합 문장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지랄하고 있잖아. 한마디로. 근데 이 지랄이 왜 이루어지는지 항상 이 주장을 잘 챙겨야 돼. 이런 철학 논쟁 질문에서. 결국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를 위해서 이걸 다 설명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진리적 합성이 있으려면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어야 합니다. A녀가 주장하고 싶은 건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입니다. 그러면 도덕 문장 하나의 예시를 주고 얘 분석 문장 아니지? 얘 종합 문장 아니지? 그러니까 진리적 합성이 있는 거 아니지?로 논증을 시작해 나갈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세 번째 쪽 우선부터 볼게요.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대요. 기존부터 도덕 문장은 일단 분석 문장은 아니라는 논의가 있었나 봅니다. 기존부터 도덕 문장은 분석 문장은 아니야. 분석적은 아니야. 라는 논의는 수용했답니다. 그럼 도덕 문장 여기 못 들어가요. 예시도 그래도 줘.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수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자, 이러한 문장. 예를 들어서 A는 B다 하려면은요. 수어인 이거 A로 B는 A로 바꿀게요. 예를 들어서 B는 A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수어인 A. 이 A 속에 앞에 있는 B가 내포되어 있어야 돼. 아니 괜찮아. 주장만 놓치지 않으면 돼. 지금 이 주장은 뭐야? 좀 주장을 세부적으로 나눈 거야. 지금 일단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분석적 문장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아무튼 봐요. 그래서 아무튼 분석적인 문장이라면 어떻게 돼야 된대요? 선은 A다라는 B는 A다라는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수어인 A가 주어인 선을 개념 속에 내포야. 미안해요. 이렇게 돼야지. B는 A다. 왜냐면 수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 즉 주어가 얘를 내포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이 과정이 성립해야 분석적이라고 할 수 있대. 근데 어떻대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선 개념입니다. 잘 봐요. 선이라는 개념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대. 그럼 선은요? 이렇게 집합을 그리면 이 선 말고 다른 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이 자꾸 집합으로 설명해서 미안한데 이게 좀 이해가 편해. 그렇지. 선은 내용이나 속성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야. 선은 그냥 선으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그럼 선 속에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 속에 뭐가 내포될 수 있습니까? 없죠. 선에는 선밖에 못 들어가. 이거 더 이상 분석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다. 근데 분석 문장이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선이라는 개념 속에 A가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즉 선이 다른 걸 뭔가를 품을 수 있는 개념이어야 안 되잖아. 근데 밑에 문장은 뭐야? 선은 뭔가를 품을 수 없는 그냥 단순 개념이래. 더 이상 분석이 안 된대. 그러니까 어떻다? 분석적이지 않다. 분석적이지 않다는 것. 그렇지.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은 일단 아니다. 그럼 종합적 문장도 아니라면 A어의 주장 입증되겠죠. 왜냐면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어야 진리적 합성이 있는데 일단 분석적 문장은 아니에요. 그럼 종합적 문장도 아니라면 도덕적 문장은 이 안에 있는 거 아니라 이 밖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아요. 계속해서 봐봐.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도덕 문장은 어떻다고요? 경험적 관찰로 검증이 안 된대. 근데 경험적 관찰로 검증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 약간 종합적 문장을 뭐라 그랬지?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문장이라고 했어. 근데 도덕 문장은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어때? 도덕 문장은 종합적 문장도 아니게 됩니다. 그럼 A어의 주장 지켜졌죠? 도덕 문장 보니까 분석 문장도 아니고 종합 문장도 아니네. 진리적 합성에 있다고 볼 수가 없네.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논쟁 내용을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려면은 누구나 좀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어때? 이 주장 내용을 계속 기억하는 거야. 지금 A어가 주장하는 건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걸 주장하고 싶다. 그러면 진리적 합성이 없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고 있지? 네, 진리적 합성이 있는 걸 두 개로 나누고 이 안에 안 들어가니까 없어 라고 자기 주장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좋습니다. 요게 이제 2문단까지의 내용이었고요. 3문단 한번 볼까? 3문단 마지막 문단이네요. 봅시다.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어는 주장했다. A어가 생각하는 도덕 문장이네. 도덕 문장이긴 도덕 문장인데 A어가 주장하는 도덕 문장입니다. 또 주장 나왔네요. 도덕 문장은 뭐다?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덕 문장은 도덕적인 참과 거짓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을 담고 있는 문장이란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셨으니까 살짝 요약을 하면 어떻게 돼? 도둑질은 나쁘다. 이게 도덕적으로 맞아 틀려에 대한 문장이 아니라 나는 도둑질이 싫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란 거예요. 오케이, 일단 요약을 해놨어. 요약을 했지만 그래도 설문이랑 한 번씩 봅시다. A어가 주장하는 도덕 문장은 뭐야? 감정, 태도, 표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는 거 정서적 의미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한다. 이거 중요하지.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는 오해까지 칠게요. 이게 누구 생각이었어? 도덕 문장의 참과 거짓을 근거를 찾기 위해 엄청 고민했었던 전통윤리학 생각이었죠. 이것도 철학적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쉽게도 사실상 우리 시험 범위에 있었던 큰 범 지문은 맹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 나오면 그게 또 어려운 철학 지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학 지문을 읽을 때 또 각자의 입장을 잘 따져야 됩니다. 가글에서 사실상 전통 윤리학의 입장과 A어의 입장 두 개가 나옵니다. 전통 윤리학의 입장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좀 해볼까요? 도덕 문장은 참과 거짓이 있어서 우리는 그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근거를 찾을 거야. 얘네들이 이제 전통 윤리학이지. 근데 A어는요? 참과 거짓 자체가 없는 문장이야. 진리적 합성이 없는 문장이야. 였죠. 아무튼 이 얘기는 지금 누구겠어요? 전통 윤리학의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들 너 도덕문장에 지리적 합성을 간다고 오해하고 있어. 얘네들은 전통윤리학이겠죠. 그래서 그 오해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도덕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두 가지 용법이니까 당연히 번호를 붙이면서 읽어야 될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럼 두 가지 한번 찾아볼까? 다음 주. 그에 따르면 도덕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 하나 나왔네. 세계에 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 두 개 나왔네. 말이죠. 도덕 용어는 두 가지 용법이 있어. 하나는 표현적 용법이고 하나는 기술적 용법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표현적 용법이고 세계에 관한 어떤 여기부터 쳐줄게.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게 기술적 용법이네요. 계속해서 보죠.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거 2번에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지. A어가 생각하는 도덕 문장의 A어가 생각하는 도덕 용어의 용법. 첫 번째 용법은 감정 표현. 두 번째 용법은 세계에 있는 어떤 그냥 사실을 써놓은 거야. 지금 사실 기술하는 문장. 그러니까 약간 이 초딩 같은 질문에서 좀 미안한데 이 기술을 혹시 이제 그러니까 스케일로 읽으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중학생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뭐 있을지 모르는 모든 분들을 위한 얘기야. 스킬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디스크라이브잖아. 맞나? 나 스펠링 나 영어 한지가 오래됐어. 그렇지. 기술적이라는 거에서 뭔가 기술적으로 발전한 이게 속하면 안 돼. 뭔가를 쓴다라는 말이야.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써주는 문장이라는 거야. 잘 봐요.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은 이 문장은 어떻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게 이것도 한번 설명해볼까? 이 내용은 이제 잠시 지울게요. 잘 봐요. A어가 지금 생각하는 도덕 용어의 용법이 1번과 2번이 나왔습니다. 1번은 뭐예요? 감정과 관련된 표현적 용법이었고요. 2번은 뭐였어요?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과 관련된 기술적 용법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잘 생각하셔요. 지금 이 문장을 다시 볼까? 이 문장은 즉 2번 용법으로 사용되는 문장은 어떻다고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사실에 대한 기술적 용법을 쓸 때 이거 도덕적 문장 OX? 오케이. 좀 천천히 들으세요. 즉 2번 용어, 도덕 용어를 2번 용도로 쓸 때, 기술적 용법으로 쓸 때 이것은 도덕적 문장입니까? 도덕적 문장이 아닙니까?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 2번 용법으로 쓸 때 도덕적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도덕 문장 아니야. 2번으로 쓰면은 이건 도덕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2번 용도로 쓸 때 참과 거짓은 판별을 가능합니까? 살살 한번 읽어보세요. 어때? 검증 가능.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 참거짓이 가능해. 다만 이 참거짓은 도덕적인 참거짓일까요? 그렇지.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 2번으로 쓸 때는 도덕적 용어들은 사실 세상에 관한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기술적 용법으로 쓸 수 있대. 근데 이 기술적 용법으로 쓸 때의 특징은 뭐야? 도덕 문장은 아니야. 그래서 참거짓이 나와도 이건 도덕적 참거짓이 아니게 되는 거야.
어때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은 나쁘다고 설명해볼게. 도둑질은 나쁘다. 프랑스 사람들 갑자기 프랑스라고 해서 미안해. 프랑스 사람들이 도둑질 싫어해. 그럼 프랑스에서 도둑질은 나쁘다. 도덕적으로 찬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도둑질은 나쁘다? 참이네? 참거짓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그것은 도덕적인 참거짓이 아니라 프랑스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사실, 프랑스 사람들이 도둑을 싫어하잖아. 그 사실에 대해서만 참거짓이 가능한 문제야. 조금 빡세죠?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두 번째 용법으로 쓸 때는 참거짓은 가능하지만 이건 도덕적 참거짓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아무튼 그렇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 용법 중에 첫 번째 용법이죠. 감정 표현 용법. 감정 표현할 때 어떻대요? 도덕 문장이네. 감정을 표현하면 이건 도덕 문장은 맞대. 감정을 표현할 때 도덕 문장은 맞대.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도덕 문장이다.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즉 이번 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A역의 얘기는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아놓으로 뭐하는 거다?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이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즉 A어가 보는 건 어때? A어가 도덕 용어는 두 가지 용법이 가능한데 그래도 도덕적 문장, 도덕 문장이라고 하려면 1번 용법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감정 표현 용법으로 써야 도덕적 문장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감정 표현을 참거짓을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A어의 모든 주장은 뭐야? 도덕 문장은 참거짓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거 어때? 1번으로 쓰면 도덕 문장은 된대. 그럼 당연히 거꾸로 결론을 추론해보면 여기선 참거짓이 나오면 안 되겠죠.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볼까? 마지막 세 줄.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은 이제 뭐예요? 이거 서술이 조금 어려워.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건 이 서술어를 바꿀까? 이것만 기술할 수 있다 라고 바꾸면 어떤 게 될까요? 좀 어렵죠? 괜찮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해봐요.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야. 나와 독립된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것들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 말이 뭐가 똑같냐? 즉 감정 표현하는 그 주체 밖에 기술할 수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주체 밖에 기술하지 못한다. 뭔 말이에요? 누군가 도덕 문장을 써. 그럼 그 A어는 도덕 문장 중에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도덕 문장이라고 했었죠. 나 도둑질은 나빠 라고 한다면, 이 도덕 문장을 쓴다면 그냥 그것은 도둑질은 싫어. 어떻게 네가 도둑질하다니, 도둑질에 대한 어떤 혐오, 싫어하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즉 뭐야? 이 감정을 표현하는 나의 상태밖에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그 밖에 다른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뭐겠어요? 도덕 문장은 누구 감정 표현이지. 그 밖에 무언가 근거가 되는 기준, 이게 옳아, 이게 틀려로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주장과 계속 연결되는 거야. 도덕적 문장의 참거짓을 매길 수가 없다. 왜? 그냥 그게 싫다고 하는 사람의 감정밖에 기술하지 못해요. 좀 빡세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가글도 꽤 빡센 글이에요. 근데 우리 더 큰 산이 남았지. 나글. 나글 심지어 두 문단임에도 굉장히 좀 생각할 게 많거든요. 어떤가? 저희 한 7분만 쉬겠다가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설명이 좀 많아서
근데 또 아마 이런 글 그러니까 한 번 또 쫙 도피하고 나잖아요. 뭔가 굉장한 스텝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글이 있으면 이제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이제 우직우직 하면서 진짜 내 개인적으로 이거 6, 7번은 읽어야 그래도 좀 이해될 것 같거든. 근데 이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이게 사실상 어떤 현 모의고사 체계, 현 수능 체계에서 독서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제 킬러가 없잖아요. 킬러를 이제 없앴잖아요. 벌써 없앤 지 몇 년 됐죠. 킬러가 있을 때는 진짜 괴랄한 느낌의 글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 얘도 괴랄해. 근데 사실상 내용은 많잖아. A어는 이걸 주장했다. 그리고 A어의 주장의 논증 과정. 낙을도 똑같아요, 사실. A어는 틀렸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논증 과정이 좀 길 뿐이에요. 근데 킬러 인글리시는 이런 식이 아니라 뭔가 내용이 많고 막 지저분하고 더럽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거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상 킬러를 배제한 지금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독서 지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수험생활 중에 그렇지. 이거를 시험 2, 3주 남기고 읽을 순 없잖아. 이럴 때 이제 한번 진짜 막 한 6, 7번, 8번, 9번 심지어 시험이 10번까지 봤어요. 작년 재사방에 있을 때 이거 20번씩 보낸 적이 있었어. 네. 거기 원장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야 잠깐만 이런 말까지 하면 거기 원장이 많이 읽어 무조건 많이 읽어 이랬거든요. 이거 발을 종자를 쓰면서 저도 뭐 여러 번 읽는 게 뭔가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중요한 건 뭐다? 요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렇지 이런 것도 한번 싹 읽어봐서 이게 이 내용이겠구나 이런 어떤 경험을 하고 독해력 그러면 굉장히 독해력 어떤 스텝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아무튼 휴게 시간 전에 많이 들었네요. 저희 7분 정도 휴식하고 2회 내용 진행해 봅시다. 낙을 또 재밌어요.